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지난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때의 절차와 그에 따른 여러가지 필요사항들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에 있어서 실제적인 운영계획을 반영하였는가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서 남이 쓰던 서류 다운받아 사용한다거나 다른 시설에서 사용하던 서류 가져다가 지정받는 시기는 끝났다는 거죠. 게다가 설치 신고 기간 외에도 별도의 지정 기간을 30일로 두어서 서류뿐만 아니라 건축물 현황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도면 제작에서부터 확실한 노하우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시설을 한 번도 운영해보지 않은 건축사무소에서 그려낸 도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릴 때부터 운영 노하우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6년에 한 번씩 재지정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지정갱신제 운영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로써 오늘부터라도 법 규정과 평가에 따른 시설 운영을 바로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서두에서 웬만한 헤드라인은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지정제 강화와 지정갱신제 운영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에 대한 자료이고요. 2019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요. 목차를 보면은 먼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를 시행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에 대한 계획, 그리고 주요 Q&A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시행인데요. 제목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정제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지정제가 새로 생겼다는 것은 아니죠. 지정제를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즉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또 주간보호시설, 또 단기보호시설, 또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요양기관인데,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야 되죠.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한 그 시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갖고 있는데, 그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를 강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 신고와 더불어서 지정제가 있었는데 그 지정제를 강화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주요 변경사항인데요. 우리가 보시면은 먼저는 기존 시설 인력 기준 외에 지정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실제적인 부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설치 신고받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실 때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이름만 바꿔서 쓰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업계획서가 실제적인 부분으로 나와야 한다.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매일 하는 일, 또 매주 하는 일, 매월 하는 일, 또 1년에 하는 일, 분기별로 하는 일, 그런 내용들이 1년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노하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스케줄, 그리고 예산까지 실제적인 내용들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군구에서 그런 내용을 딱 받아서 보면 벌써 이거 수준 차이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느끼시죠. 그리고 이제는 이 지정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 지정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내용은 벌써 그냥 이름만 바꿔서 갖고 온 사업계획서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계획서가 심사 기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자체의 제작에서부터, 작성에서부터 실제적인 운영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급여 제공 이력, 그러니까 이전에 장기간 기관을 운영했던 이력이 있었는지 여부, 또 행정처분의 이력, 또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 계획을 보시면은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 딱 명기를 하고 있죠. 사업 계획서와 운영 규정 등으로 운영 계획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강화되었습니다. 심사 절차를 보시면 시군구별 지정심사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죠. 자,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이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시설 인력 기준, 또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인데, 이 시군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끔 된다라는 것인데, 이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을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미 그 시군구별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시군구들이 있죠. 이미 거의 다 12월 12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정심사위원회를 다들 구성을 했는데, 그 위원들을 살펴보니까 위원들의 자격이 조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적절한가 여부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첫째로는 노인복지시설을 평가하는데,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기관을 지정하는데 이 관계된 분들이어야만 하는데, 관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좀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오히려 이런 지정심사위원회에는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지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시군구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시군구가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긴급하게 또 급하게 이 지정제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다를 받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11월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하다를 받다 보니까 시군구에서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많이 촉박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위원을 섭외하고 위원을 섭외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절차, 또 위원들의 적합성 여부, 이런 것들이 조금 결여되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미 이 법이 나왔을 때에 이미 이 내용을 짚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정심사위원회의 이 위원들의 자격 여부가 조금 염려스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좀 이 현장에서 벌써 보여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군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끔 되는데요. 아마도 이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결과를 제시를 하고 시군구청장은 그 결과를 고려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겠다. 이 변경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19년 12월 12일부터인데 처리 기간이 기존에 7일이었어요. 7일이었는데 이제는 30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시설 인력 기준, 또 설치 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 설치 운영자 및 장기 요양 요원의 행정 처분 내용. 즉 이제 그 설치 운영자가 채용을 한 장기 요양 요원, 즉 종사자의 행정 처분까지도 살펴본다. 또 장기 요양 기관의 운영 계획도 살펴본다는 것인데, 지금 이 법에서 좀 바뀌어져야 할 내용,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장기 요양 요원을 채용을 하는 것은 지금 지정을 받기 전에 채용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채용이라는 거는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형식이 되어버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 즉 채용을 할 때에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서 또는 그 고유번호증을 가지고서 장기요양 종사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자 등록증이나 그 고유번호증 없이 장기요양 요원을 채용을 해서 지정을 받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복지부나 또는 시군구에서 어떻게 이게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실제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탁상으로 지금 행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나타난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설치 신고를 하고 지정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까지의 그 과정이 현장의 내용들과 행정에 대한 것들이 조화롭게 이치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까지 이루어지고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까지 이루어진다. 그런 과정으로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업무 절차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업무 절차에 맞춰서 지정 신청을 내실 필요가 있는데,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제는 뭐 일주일 만에 나왔던 설치신고 필증이나 장기요양 기관 지정서는 어렵다. 30일 정도는 소요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필요시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0일 이내에서 1회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지정 신청이 접수가 되겠죠. 그리고 서류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지 확인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끔 된다. 그에 따라서 전산 입력이 이루어지고 지정서를 발송하는데, 지정서는 등기나 인편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이 된다. 그리고 지정 명세가 공단으로 통보가 되고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요하게 보실 부분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요 단계에서 미충족되면 제출 서류를 반려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금 그 12월 10일 이전에도 서류가 미충족되면은 반려시켰었어요. 반려시켰고 그 기간이 7일이었다는 것 뿐이지, 이제는 30일로 강화가 되면서 늘어나면서
서류를 아예 반려시켜 버린다. 보완해서 갖고 오세요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서류를 반려시켜서 다시 30일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급여 제공에 대한 이력을 본다라는 건데, 지정 신청자의 행정 제재 처분이나 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 폐업 반복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시설은 안정적인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는 안정적인 운영 이상으로 안전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복지부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운영에만 가능성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가능성 고려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시설이 100인 시설이에요. 100인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인 시설의 재난 상황 대응에 있어서 100인이 재난 상황 시에 대피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여부는 확인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월호 사고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시간이었죠. 안타까운, 정말 고귀한 우리의 그 아이들이 희생이 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뭔가요? 이제는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안 나와 있죠. 이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설비 기준인가? 그런 여부는 판단이 지금 고려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100인 시설, 막 대규모 시설에서 어르신들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대피 시간이 확보가 돼 있고 그만큼의 인력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정제를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안정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고 있을 뿐이지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겠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조사 이력을 통해서 부당 청구 등 위반 행위 적발 여부 등을 확인해서 휴폐업 반복이 행정 제재 처분 회피 목적인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청구를 하는데 그 종사자 근무 시간을 잘못 입력한 기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어려운 지경까지 되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한 1년, 2년 막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은 누군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폐업을 추천하더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 폐업하셔도 나중에 다시 지정받고 설치 신고하고 지정 다시 받아서 운영하시면은 그거 어차피 이력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간에 있던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이관하셔야 하니까 그거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폐업을 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과 상의를 하셔서 자진신고를 해서 다시 보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냥 아마 폐업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굉장히 회피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상당 부분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가이드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카운셀링을 하시는 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회피하고 그냥 덮어두는 쪽으로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들, 우리가 종사자 근무 시간을 오랜 기간 잘못 입력을 했다, 그렇게 해서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상처에 대한 부분은 그냥 덮어두면은 곪습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고 열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잡고 다시 그 시점부터는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상황을 보완해 가셔야 되는 건데, 그냥 무작정 폐업으로 덮어두는 거, 회피라는 거죠.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회피 목적인지 판단하는 거, 이제는 여기서 다 걸러내서 지정을 안 시켜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는 진짜 이도저도 못하고 폐업으로 그냥 아예 문 닫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이제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운영해 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 다시 바로 잡아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행정처분 내용도 살펴보는데요.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급여 비용 부당 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규칙 위반, 평가 조사 거부까지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가능성을 심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죠. 먼저는 중요한 부분은 장기요양 요원이 급여 비용 부당 청구했다, 또 설치 운영자가 부당 청구한 이력이 있다, 이제는 지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 노인학대는 당연하죠. 이건 아예 퇴출시켜야 됩니다. 지정이 아니라, 저는 노인학대한 종사자 같은 경우는 아예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그냥 퇴출 바로 1회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나요? 표현을 바로 그냥 퇴출시키는 법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관용이 필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퇴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대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행위 자체가 누적돼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학대라는 것은 아예 바로 아웃을 시켜도 되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 재무회계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재무회계 규칙의 법적인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어져 있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의 그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고 굉장히 무겁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법 규칙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지정을 못 받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말하는 재무회계 규칙의 위반에 상세적인 내용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설에 자금을 가지고 어떤 유흥비로 썼다든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했다라는 것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인 부분이 마련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런 내용들이 마련이 되려면 먼저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부분도 보완이 되어져서 이런 것들이 위반되었을 때에는 지정을 못 받게 되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 부분이 보완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중요하죠. 사업계획서 및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이 강화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되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운영 규정, 직원 교육을 위한 급여 제공 지침, 또 연도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적합 여부도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특히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컨설팅 업체들 그냥 막 다운받아 가지고 그냥 다운받은 내용 이름만 바꿔서 제출하면은 설치 신고 되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인터넷 카페에서 돌아다니는 사업계획서나 운영규정 이름만 바꿔서 쓰는 거는 이제 끝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이 지정을 받을 때에 운영규정과 또 사업계획서, 뭐 급여 제공 지침이야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니까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거는 못해도 그 시설의 운영 상황에 맞춰서 아마 심도 있는 그런 제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시설 설치 목적에 의한 차입 금액까지도 살펴본다. 그리고 차입 사유와 용도, 상환 계획과 방법 등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까지도 반드시 이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어지죠. 지금까지는 이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도 제출 안 해도 그냥 뭐 설치 신고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해줬던 그런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가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설 설치에 대한 부채 비율이 준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환 계획의 적정성까지도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자체별 심사 기준도 있는데요. 그 외 지자체장이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까지도 들어갑니다. 자,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평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 그리고 급여 제공 지침도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들으시면은 운영규정 뭐 막 이것저것 다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규정이 있습니다. 조직, 직제 업무 분장, 인사, 채용 승진, 인사 이동, 휴직, 복지 징계. 인사 이동 같은 부분 뭐 이런 거 불필요하죠. 근데 이제 큰 시설 같은 데에서는 필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급여 및 복리후생, 지급일자, 임금, 상여금, 퇴직금, 포상, 휴가, 이런 내용 한마디로 포함하면 뭐가 돼요? 근로기준법이거든요. 이거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 하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포상, 휴가 뭐 이런 내용들을 과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규정의 내용까지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퀘스천 마크로 남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것저것 막 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뭐 운영 규정을 막 70페이지, 80페이지 만드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 오히려 이 내용들을 더 간결하게, 더 실제적인 내용들로 더 간결하게 만들어서 아주 필요한 내용들만 담는 운영 규정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규정의 내용을 1년에 한 번씩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 교육해야 되는데 운영 규정이 100페이지예요. 교육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 규정은 실제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급여 제공 지침, 그리고 현지 실사를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보는데 신청 서류의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한 시설인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안전한 시설 아니면 지정 내주지 마세요. 안전한 시설인지를 볼 수 있는 위원분들이 가서 안전한 시설인가, 그리고 서비스의 수준이 높게끔 제공될 수 있는 현장인가를 보셔야 한다. 실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보겠다라고 지금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여기서 심사를 한다라는 거죠. 각 지자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및 지정심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을 굉장히 촉박하게 뒀다라는 부분을 시군구에서 좀 안타깝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임기, 또 위원장 선출, 제척 회피 사유, 심사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지역별 사정에 맞게 운영 규칙을 마련해서 이 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라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정심사위원회의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심사위원회 자격에 있어서 명백하게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또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이 선출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의 이제 예시인데요. 위에서 이제 다 살펴본 내용이죠. 행정처분에 대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다 본다.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인 거죠. 왜냐면 보시면 이제 배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점을. 그래서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이력, 제공 능력을 이제 항목을 그런 항목이면 여기에 보면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 제재 처분 이력, 부당 청구, 노인 학대, 재무회계 규칙 위반, 평가 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경우, 여기에 행정 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이 있죠. 감점 기준 예시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배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이 있어서 업무 정지일이 총 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 지정 취소 폐쇄 명령을 포함해서,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또 업무 정지일이 총 91일에서 180일인 경우, 또 업무 정지일이 총 31일에서 90일 이하인 경우, 여기 이제 오타네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에 따라서 배점을 둔다라는 것이죠. 감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이력 감점 기준을 보면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폐업이나 또는 매매 등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회피한 경우, 그래서 또 급여 제공 이력 감점 기준의 예시를 보면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고, 또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 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뭐 이런 경우들 다 통해 가지고 배점을 둬서 이제는 지정을 못 받게 하는 부분이 되었다. 또 내용 중에 설치 기관의 운영 이념, 사업 목표 등의 공익성까지도 본다라는 건데요. 공익성으로 꼭 봐야 되는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왜냐하면 그간에 여태까지는 공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개인들이 운영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공익성으로만 표현할 문제는 아니다. 복지부에서 이런 문건을 좀 만들 때에 그냥 단순하게 공익성으로만 표현하는 거에서 그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업 목표가 꼭 공익성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건 아니고, 공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업 목표가 공익이라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르신들, 노인을 위한 그런 사업 목표를 갖고 있는가,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 목표인가, 즉 사업 목표의 적절성을 보는 것이지
공익성으로 대변한다고 하면은 개인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섭섭해할 내용이 되겠죠.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도 보겠다는 건데, 전문성을 도대체 어떻게 보냐, 이제 자격증 정도로만 보겠다는 거가 되겠죠. 대표자의 또 이력으로 볼 수도 있고,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 결과도 본다라는 것이고요. 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같은 거,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가, 급여 제공 지침 및 운영 규정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이제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 규정을 만들 때에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까지도 운영 규정에 포함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인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구성하고 말고 할 게 없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기준을 다 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운영규정에다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로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설치 신고를 마친 상황에서, 지정까지 받은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구에다가 보고하고 있는, 위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로 두어라 라는 쪽으로 이것을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서 적정하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조금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좀 내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또 재무회계 규칙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예산을 수립하였는지를 말한다고 하면은, 그럼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하도록 법은 되어 있는지를 복지부에서는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예산 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좀 보여져요, 이 내용은. 왜냐면 자, 예산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산 수립이 적절한지 여부는 못 본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지금 무거운 내용. 뭐냐면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추경 예산을 수립해라?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거든요. 힘든 내용이고. 그래서 예산을 최대로 잡을 수밖에 없는 법의 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으로 갖고 가는 것이 예산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는 거예요. 즉 예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획으로만 그쳐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뭔가 지금 복지부에서 단어 사용이라든지 용어 사용에 있어서 예산이 마치 예산을 수립하면 예산을 복지부에서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 법 체계라는 것이 조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예산은 일종의 그냥 계획으로만 그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그 예산은 일종의 계획적인 차원으로만 두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영위를 했는지,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는지, 그 적절성을 보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했다고 해서 추경 예산 세워라? 추경 예산 세우면 추경 예산 넣어줄 겁니까? 넣어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무슨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그 예산에 따라서 운영을 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계획성으로 작성을 하고 그 계획성 있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추경 세워라, 운영위원회 해서 다시 보고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고요. 간결하게 계획성에 맞춰서 그 예산이 수립이 되었고 그 예산에 따라서 계획된 예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만 보면 되는 것이지 추경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다 빼고요. 오히려 행정 업무 자체를 간결하고 간소화시키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부분들로 심사하여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과 연계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본다라는 것이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뭐 이제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이라든지 보호자 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이 있는지도 보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거는 옵션으로 좀 남겨놔야 되겠죠. 자원봉사자가 꼭 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호자와 입소자들만의 그런 시설로 운영하고 싶은 데들도 상당 부분 많다라는 거. 오히려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하는 것이 뭐 나쁘다라는 거는 아닌데, 옵션으로 둘 거는 옵션으로 두어라 라는 것이지, 옵션을 필수로 두면 자칫 좀 부담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주민,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인데,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도 옵션으로 두어라. 오히려 보호자와 가족들의 행사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또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옵션으로 남겨놔야지 옵션을 필수로 두면은 안 되겠다. 또 시설 설치 부채 비율 준수, 또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이제 차입금 사전 신고서를 아까 이제 보셨죠. 자, 그 다음에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의 필수 사항 포함 여부. 이런 건 이제 노무하고 관계된 부분이죠. 이런 것들. 또 4대 보험 이런 것들,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 가입 계획, 이런 걸 뭐 계획으로 둔다라는 거는 좀 그렇죠. 이제 배상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법제화 시켜놨기 때문에, 법제화 시킨 거는 일단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배상책임보험 가입할 거 아닙니까? 이걸 뭐 계획을 두라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죠. 이런 내용을, 현장의 상황을 지금 뭐 모르고서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고서 심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심사위원회 자격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심사위원이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제도 운영 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어져 있는지 여부. 이런 건 이제 다 노무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요 내용들을 꼭 여러분 구체적인 것들이니까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참고사항이고요. 자, 이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계획 아니죠. 이제 실제 지정갱신 심사는 관련 개정 법령 시행일 19년 12월 12일로부터 6년 후에 실시된다라는 겁니다. 6년 후에 실시할 거 지금 이제 간단하게 안내를 먼저 하겠다. 당해 운영계획안은 잠정안으로서, 잠정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추후 변경 또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이 이렇다는 거. 이제 법으로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법 시행이 되는 동안에 우리가 마련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고요.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있다는 점인데, 글쎄요, 뭐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합니다. 뭐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 반발하실 수 있는 또 멘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는 거는 조금 너무 길다라고 보여지고요. 6년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기가 지금 3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6년보다도 단축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가에서 웬만한 그 시설의 운영 상황들이 다 평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평가에 대한 그 내용도 다 오픈이 돼 있고 어디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을 건축하고 또 설치하고 지정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평가 주기에 맞춰서 유효기간을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효기간을 이제 법에서는 6년으로 두고 있는 거죠.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기관은 지정일로부터 이제 기산을 한다는 것이니까, 신규 진입기관은 지정일로부터 이제 6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 후에 6년 후부터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서 갱신을 심사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사에 대한 부분은 기관에다가 안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 서류를 점수를 받고 서류를 심사해서 현장 실사하고 종합 심사해서 결과 통보해서 구제 절차까지도 안내를 한다. 보면 기관 안내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안내를 한다라는 거고요.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면 이제 해당 시군구에서 접수를 하죠. 그리고 지정 요건 부합 여부와 운영 실적 심사 등을 전수조사한다. 그리고 평가 하위 2등급, 그리고 행정처분, 또 노인학대 등 발생 기관을 선별을 해서 실사를 하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종합해서 최종 심사를 하고 종합심사 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를 해서 기준이 미달됐을 때 또는 서류를 미제출했을 때 또 심사 거부를 했을 때 그때는 지정을 취소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 구제 절차를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지정 요건을 보면 행정처분의 내용, 시설 및 인력 기준, 급여 제공 이력 등 지정 심사 기준을 지정 갱신 심사 시에도 고려를 한다는 거고요.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정 유효기간 동안 실시된 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평가는 오히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스페일을 하나를 두고 그리고 패스페일과 더불어서 상대평가까지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는 패스페일과 상대평가까지 둬서 오히려 평가가 더 한 단계 수준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왜냐하면 평가 결과를 고려해 가지고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절반이 다 지정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은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최하위 등급을 해서 여기 보시면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지정 갱신 거부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거를 떠나서도 여기서 이제 2등급까지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2등급으로 간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의미가 그렇고 패스 페일로 둬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하위 등급 2등급이라고 하면은 패스 페일로 이거를 역으로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 2등급 이상의 평가 점수를 득해야 한다. 즉 D등급이라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D등급까지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요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 패스라는 부분이거든요. D등급까지의 모든 요건을 갖춰라. 그래야지만이 패스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는 D등급 이상부터는 A부터 D등급까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 그에 맞춰서 평가도
그런 법령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복지부에서는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2등급 기관에 대해서 지정갱신 거부를 우선 검토한다는 것이고요. 현재는 평가주기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6년간 정기평가를 1회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기평가 외 수시평가까지 포함한 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평가에 따른 운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은 예결산서 보고와 승인, 그리고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여부 등 시설 운영 시 재무회계 규칙 준수도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6년으로 두고 있고, 보시면 장기요양기관장이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고 심사 후에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뭐 똑같은 얘기 위에서 다시 한 거죠. 정리한 거죠. 시군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서 재지정 받는다. 근데 갱신 미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뭐 공단으로 급여 제공 자료를 이관해서 이제 지정을 못 받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Q&A를 여기다 이제 같이 해놨는데, 먼저는 지정제 강화 시행일 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 신청자가 건축 신고를 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질문이.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지정제 강화 시행일 이전에 건축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 문건을 작성하신 분이 아마도 조금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은 거는. 여기 보면 네, 맞습니다라고 했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년 12월 12일 이전에 첫 번째 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세 번째가 이제 제일 해당하는 내용들이겠죠. 건축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 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 심사를 하게끔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12월 12일 이전에 건축 신고만 하면 그러면 이전의 법으로 지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년 12월 12일 이후 시설 확장 등으로 변경 지정 신청 있죠. 그리고 지정 유효기간은 변경 지정일로부터 다시 가산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하죠. 즉 기존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년 12월 10일 이전에 설치돼서 운영 중인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로 전환해야 하나요? 라고 하고 있어요. 보시면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19년 12월 12일 당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 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설치 신고인가요? 이거 말이 좀 안 맞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되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지정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즉 6년 만료 후에는 노인복지법상 시설로 설치 신고를 하면서 지정 갱신을 다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시설 인력 등에 대한 변경 지정 또는 변경 신고 신청 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 인력 기준 등에 따라 처리를 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자고 하면은 지금부터 12월 12일 이후부터 유효기간 6년이 만료가 되면 노인복지법상에 따라서 설치 신고를 하고 지정을 받아라 라는 것으로 변경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복지부에서도 좀 이런 내용을 작성할 때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설치, 신고 막 이렇게 해놔 버리면은 좀 의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막 시설의 장, 시설장, 여태까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 막 바꾸고 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오히려 복지부가 혼란을 가중하는 것들도 상당 부분 많았다. 왜냐하면 운영 노하우가 없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법을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법이 뭐 탁상행정으로 갔던 것들 여러분들 많이 확인하고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보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내용들로 또 알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 노인복지법상 시설로 전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변경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시에도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경 지정이나 변경 신청 시에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벌써 1시간이나 되었네요.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지정제를 강화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문제점들을 짚어서 봤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나 또는 시군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감안을 하셔서 지정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하시고 혹시라도 공정성이 결여된 그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겠고, 현장의 상황과 행정의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 더군다나 안정적인 운영에 더불어서 이제는 안전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가 되는, 즉 안전이 담보가 되었다라는 것은 서비스 수준 자체가 200% 향상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론적으로 노인복지법의 설비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부터 다시금 뜯어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시설 창업과 또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지정을 받으실 때, 즉 설치 신고와 지정을 받으실 때에 그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고를 하시고, 또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운영체계를 바꿔 가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운영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케어스토리와 함께 하실 시설들에서는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